예, 지금 여러분께 오늘 이슈 분석해드릴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그리고 원광대학교 이용호 초빙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전 동두청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안심번호.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문병호 의원과 했는데 안심번호가 불안심번호가 됐다라는 표현을 문병호 의원이 썼는데 어쨌든 청와대는 안심번호를 통한 이른바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5가지 점을 들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가 이제 중재자 역할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당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뭐 국민 안심 번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안심인지 등심인지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정쟁만 지금 가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이게 이제 확정이 될까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먼저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전세가만 하더라도 6, 70주나 지금 계속 폭등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월세가 많아져서 그래요. 예, 그렇죠. 예. 뭐 이런 어떤 불안정한 그런 요인들이 많은데 이 정쟁을 가지고 이렇게 청와대가 또 집권 여당이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볼썽사납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공천에 관한 룰, 예. 이것을 청와대가 개입을 하는 게 옳은가.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당의 일원, 당원일 뿐이거든요. 예전 예. 같으면 이제 총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 당대표도 임명을 하고 모든 걸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엄격하게 당정이 좀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의 어떤 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당에서 민주적으로 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게 옳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뭐 이제 집권하는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기환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의 언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을 텐데 지난번에 현기환 수석 임명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김무성 대표가 이게 정말로 이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 소쩍새를 울었나 보다. 이게 굉장히 반겨가지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시 소통이 좀 안 되는구나. 예. 이게 이제 다만 안심 국민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어떤 공천권을 놓고 하는 싸움이구나. 이게 국민이 보는 거죠. 그게요. 현기환 수석한테 얘기했다, 비판을 했다. 뭐 그 비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우려를 표명했다. 예. 이거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청와대 비판한 5개 조항. 네. 뭐 청와대는 공천 개입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역선택에 의한 민심 왜곡, 낮은 응답률에 대한 조직 선거 가능성, 선관위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 공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현장성이 결여돼 있다. 당 내부의 합의 절차 없는 졸속 협상이다. 이 중에서는 사실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상당히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왜 청와대가 나서서 이야기하냐. 이 부분이 이제 이게 핵심으로 이제 본질을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물밑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5가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의 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당내의 헤게모니로 비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요, 제가 사실 좀 뭐 걱정은 아니고 저는 정치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알아서 돌아갈 테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이 스마트폰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는데 이 스마트폰 여기에 청구서를 받는 거 여러분 집으로 청구서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전체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 중에 23.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마트 청구서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얼마 썼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주소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요새 정보 보호에 관한 법안이 굉장히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안심번호든 뭐든 좌우지간 번호를 당해 주는 거는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들의 정보가 많죠. 그리고 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보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말한 것이 그러면 안심번호를 할 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심번호를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러한 또 방법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렇다면은 또 이번에 이런 문제죠. 조직 선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국민 여론으로, 당원이 아닌 국민의 여론으로 지금 국민공천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 정보를, 내 개인정보를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일반 보통 국민일 거고, 나는 내 정보를 주면서까지도 안심번호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러면 당원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또 그런 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개인정보로 보호하는 것과 안심번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제기 이게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거는요. 예. 그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보면 본인의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타인한테 제공하면 5년이야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일단 전화해가지고 동의 여부를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안심 줘도 검사한테는. 됩니까? 예, 연결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동의가 사후동의라는 것이죠. 미리 제공을 해놓고 그거는 법률적으로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법률적인 부분도 문제지만은 사실 이렇습니다. 안심번호라는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얘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변경된 어떤 이런 안심번호 혜택이든지 이런 것들은 정당의 책임 부분에서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 가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인정이 돼요. 왜 인정이 되냐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 안심번호가 없을 때, 안심번호 때는 선관위 소위 선거 명부를 바라보면은 거기 이름이 나오면은 KT가 발행한 전화번호하고 대조를 시켜서 거기에 조직 선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이름이 일치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로비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필비자에 있다 보니까 안심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제기가 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심번호가 뭐 법리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050으로 뜨지 않습니까? 이 스킬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050으로 뜨게 되면은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050으로 스마트폰에 뜨기 시작하면 이것이 스팸으로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겁니다. 스팸을 오해해야 되면 이게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참여율이 대단히 나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새정치 쪽에, 친노 쪽에서는 모바일은 워낙 익숙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그 스킬 차이가. 그래서 050으로 뜨게 되면 이건 당연히 공천과 관련된 이거 나한테 왔네. 딱 이거죠. 빨리 받고. 그래서 받는 적시에 여기에 조직적 선거가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 누구 지지하겠습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직 선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 정치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도라는 게 이제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죠. 근데 지금 처음부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했어야 되죠.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선거, 이것말로 정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 조직력이 정말로 그 승부를 차왔거든요. 그 차선으로 나온 게 오픈 안심번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런대로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 얘기한 그 왜 국민공천 뭐 300명에서 1000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점이 좀 있다고 봐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보면 300명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 거꾸로 이장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금방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거 집에서 딱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새누리에서 얘기하는 정말로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하는 것은 비교적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깝다. 저는 봐서 차선으로는 그런 대로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새정치 쪽에서도 지금 수면 하에 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아마 갈등들이 폭발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300명에서 뭐 500명으로 제한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인들을 모집하게 되면 300명이 넘습니다. 넘게 들어오고, 만약 넘게 들어오면 그걸 어떤 공정한 방법으로 쳐낼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떤 공명성을, 투명성을 담보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새정치가 이 논란과 관련돼서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새누리가 시끄러우니까 조용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안심번호가 어떤 자에게 영향을 줄지 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판별이 되면 아마 새정치도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끄러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청와대에 작심한 듯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 개혁 중인 이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 생명 걸겠다고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지금 내가 전개하려고 한다 상의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발표문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또 다 보냈습니다. 그럼 만약 기구에서 전략공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 당대표로서 그것은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얘기했고 사전에 끝난 다음에 사진 가서 보냈다. 그죠?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현기환 수석 반대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가 아니라 우려 표명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사실 예. 그 당시에 뭐 그 조윤선 수석 예.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도 역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서로 말이 다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국회법 개정 또 유승민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저는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청와대 비서진 간의 정도의 소통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통령의 뜻,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보고가 지금 어저께 아침에 지금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대변인은 사실은 뭐 첫 코멘트는 이게 청와대에서 이게 어떤 그 당의 어떤 이걸 논의하는 것을 코멘트할 이유가 없다 이랬다가 이제 3시간 후에 다시 익명을 그 어떤 걸고 어떤 이제 비서진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저는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 문제가 이제 사실 심각한 게 왜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여기서 누가 잘했다, 누가 편을 들겠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뭐 편들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는데 이게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건 분명합니다. 당대표에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뭔가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건 분명한 것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하고 교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청와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즉 이번 건도 제가 미뤄 짐작컨대 틀림없이 청와대하고 어떤 교통이 있었을 거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지적하셨다시피 청와대 내부에서 이걸 빨리 공식적인 걸로 만들어서 물밑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걸 재현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마디 더 지적할 사안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계속 고위 관계자 그다음 익명으로 지금 이걸 처리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였었나 그러면은 5가지 이야기할 때 고위 관계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오늘 또 고위 관계자로서 익명으로 얘기했거든요. 이 굉장히 비겁한 짓입니다. 청와대에서. 왜냐 그러면은 첫째 이 고위 관계자라는 부분은 비서관 이상 수석급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게 문제되냐 그러면은 5가지 이야기할 때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성을 가지고. 그럼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왜 익명으로 처리해야 되냐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파장력이 크고 정치적 영향이 큰 사안인데 이걸 왜 익명으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얼박하는데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모 방송에서 그런 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와대 출입기자들 이건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익명을 받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고 청와대도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가끔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 이게 자꾸 가끔 반복하는 것이 청와대 신기를 자꾸 건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핵심은 공천권 싸움인 것 같은데 이제 청와대나 이제 친박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더 친박의 그 숫자를 좀 늘려서 대통령의 국정 하반기를 잘 끌어가고 싶다라는 생각 이거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친박만을 늘리느냐. 어차피 집권 여당의 의석수를 늘리면 되는 것인데 하는 그런 사실은 좀 이해가 못하시는 근데 이제 친박 쪽에서는 뭐냐면 김무성 대표가 어제 분명히 이런 사안은 청와대와 상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오늘 청와대에 가기 전 만나기 전에 청와대에 얘기했다 그러고 또 내가 거기서 사진까지 찍어 보냈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친박계에서는 이런 문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근데 교수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냐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대표 때부터 시작해서 끌고 왔단 말이죠. 끌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자유투표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김무성 대표로 봐서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을 최대 살리는 방법으로 찾아낸 게 지금 이거기 때문에 본인은 또 할 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김 박사님,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또 다시 마약 문제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임내연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의원인데요. 이분 저 검사 출신이십니다. 또 마약부장 출신이에요. 굉장히 전문가신데
그 11월 달에, 지난해 11월 달에 그 이 씨, 그러니까 이제 사위죠. 그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주사기가 17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9개는 이제 그 이상균 씨가 썼다는 거예요. 김무성 씨 사위가. 그리고 3개는 혼합돼 있다. 예. 혼합돼 있다. 이런데 그 11월에 압수된 주사기는 공수사실에서 전부 빠져 있다. 지금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 고의로 검찰에서 축소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견 들어보면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 9개를 이상균 씨가 사용했다면, 예. 이상균 씨 거라면, 예. 그러면 그 9번을 한 거거든요. 마약은 한꺼번에 2개씩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했다고 거의 추정되거든요. 예. 밖에서 차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해서 그걸 들고 올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뭐 범죄 일람표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기소를 한 건지 여부는 아직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정치권 얘기는 뭐 해도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좀 줄이고요.